나쁜 모습이다. 박입선 씨가 비난의 글을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을 알아야지 어떻게 그리 당당하니. 선배의 강한 조언이냐 협박이냐를 문희옥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문희옥 씨가 후배 가수 A 씨한테 덮고 가라. 이 부분을 녹취를 한 게 있거든요. 어머.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난 너가 좋고 여자로 보인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맛을 대표하잖아. 누군가요? 이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네. 사자상이네요. 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저기 궁전 같은데. 되게 유적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이탈리아 베니스의 한 성당 앞에 있는 사자상인데요. 이 사자상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가 있죠. 바로 탤런트 서유정 씨인데요. 저 동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마르코 대성당 앞을 지키는 그 두 개의 사자상이에요. 그 위에 올라타서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이제 V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게 사실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문제는 서유정 씨가 올라탄 그 사자상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동시에 어글리 코리안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됐었죠. 이탈리아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서요? 진짜로요? 이곳은 나폴레옹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경복궁의 해태상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복궁 혜태상. 그 베니스상 영화제에서 가장 그 최고의 상이 바로 황금사자상인데 그거를 유래된 거예요, 이게. 그럼요. 네. 사자상. 이게 좋은 데입니다. 작년에 이태리 저기 갔다 왔었었는데 탔어요? 타지는 못했죠. 그냥 저는 그냥 약간 겁이 많아서 잘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라고 해도. 그래서 저도.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저는 왔었거든요. 아니 이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문화재인지 이런 걸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서유정 씨도 이게 문화재인지 모르고 탄 게 아닐까요? 근데 아마 그 성당의 사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이 있고 이걸 올라탈 거라는 상상은 아마 대부분은 못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올렸을 때만큼은 문제가 됐던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1초 후에 무슨 일이 터질 줄도 모르고 난 씩씩히 저기 앉아 있었다. 혼났다. 나 떨고 있니? 오마 후다닥 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이 더 있었는데 지적을 받을 때의 사진 또한 게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안내원이 와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내원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관광객들까지도 굉장히 너무너무 경악스러워서 막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근데 그거를 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저 제지를 당했군요. 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네티즌들이 더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서유정 씨가 올렸을 때 이 주변의 외국인들, 이탈리아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한심하고 좀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이어서 이 사진 전체를 보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분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을 망신시키냐 정도의 감정이겠죠. 올라탄 걸 실수일 수 있지만 이걸 SNS에 자기가 올렸다. 요거 나라 망신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서유정 씨 성격을 제가 같이 방송도 해봤어서 아는데 굉장히 해맑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보이시예요. 되게 이렇게 좀 털털하고 괄괄하고 그냥 걸렁걸렁할 때도 있고 이런데 아마도 놀러 가서 진짜 말씀대로 굉장히 좀 업돼 있고 그 당시에 거기서 혼나고 제가 실수한 걸 알았으면 사실은 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찍어주신 분이 있고 분명히 내려와서 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단을 빨리 해서 이거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 분이서 그냥
해프닝처럼 웃으면서 아 재밌었네 그냥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로 직후에 이게 너무 직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SNS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사과했죠. 근데 해야죠. SNS에 이제 사과글을 올렸는데 사과글도 비난을 조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사에 신중을 기했어야 됐는데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댓글은 매사에 신중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기본이다라고 또 지적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요즘 유럽에서는 사실 한국어로 이제 문화재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한국어로 이름 같은 거 막 써놓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한국어로 하트하고 이름 문화재는 훼손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이름 왜 하트하고 이름 좀 안 쓰냐고. 썼으면 좋겠어요. 하트하고 이름을 써놓는다고. 막 수원 A나고 하트 A. 가연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사람들고 있어요.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그 끝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와 했는데 벽에 한글로 낙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다녀왔어. 누구누구 하트. 우리 사랑 영원히. 뭐 다음에 또 와도 여기에. 뭐 이런 뭐 별의별 한글 낙서가 정말 너무 낯이 뜨겁더라고요. 프랑스 에펠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부분, 네, 그 기둥에 써놓고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이게 왔다 간다 뭐 이런 거. 글을 썼을 경우에는 뭐 페인트칠을 하든 뭐 지우기라도 하는데 이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돌이나 목재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들은 훼손하면은 복구가 불가한데도 그걸 굳이 칼로 판 게 딱 흔적이 남은 건 진짜 너무 쉽게 말하면 쪽팔려요 정말.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광을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실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군요. 그 서유정 씨랑 비슷한 경우가 사실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를 여행을 갔는데 설리 씨 너무 예쁘잖아요. 찍는 것마다 화보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한 번은 그 멕시코의 어디 안에 들어가 이번이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유적지예요. 이렇게 테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무슨 상에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한 포즈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팬들이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문화유산이다. 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자신들이 다녀왔다는 족적을 남기고 싶은 심리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문화재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SNS 때문에 곤욕을 치른 분이 또 있어요. 바로 박입선 씨인데요. 실검에 하루 종일 이름이 올라와 있을 정도였다죠. 네, 이 박입선 씨가 지난 9월에 홍상수, 김민희 커플에게 비난의 글을 써서 이제 재조명이 됐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요. 남겨진 아내에 대한 배려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본 도덕도 없는 사람이 예술 작품 들고 나와 관객과 대화를 한다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을 알아야지 남의 가슴 후벼 파놓고 어떻게 그리 당당하니라는 저격의 글을 올렸는데 일단은 박입선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연기 활동을 하던 배우였는데 좀 오래 쉬었죠. 왜냐하면 2006년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송종국 선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전업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활동은 안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함께 엄마도 출연을 하면서 이 가족의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됐었죠. 솔직히 연예인은 함부로 저격글 잘 못 올리거든요. 서로의 어떤 그 안에서의 관계들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고. 박입선 씨가 홍상수 감독이랑 무슨 관계길래 이런 글을 올린 건지. 글을 보면 굉장히 격함이 느껴지고 뭔가 감정이 이입된 듯한 모습이다라고들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2015년에 그 송종국 선수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배경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송종국 씨의 외도, 바람 때문이다라는 풍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았었어요. 이게 SNS나 온라인에서도 되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송종국 씨랑 박입선 씨 이혼에 이제 송종국 씨 쪽에 그 불륜 관계에 있던 20대 내연녀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실제로 그 여자분의 이런 SNS에 그런 유사한 관련된 사진들이 또 있었거든요.
뭐 두 분 다 정확하게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박이섬 씨의 이제 이런 감정이입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외도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 중에서 나오고 케이스가 같은 상황일 때는 굉장히 공분하면서 열을 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공인인 입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저격을 올리면 그게 오히려 본인의 감정은 해소할 수 있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엄마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어찌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박입선 씨 또 이제 그 SNS를 한번 좀 가보니까 또 요런 또 이제 불륜에 대한 해시태그가 있더라고요. 네. 물건 받듯이 해시태그 쉽게 버리고 바꿈 해시태그 가족 버린 남자 해시태그 매력 없음 이렇게 또 박입선 씨가 조금 이제 좀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이런 편도 있기도 하고 연예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활동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런 걸 좀 많이 내려놓고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나 송중국 씨랑 혼전 동거를 했었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걸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라는 부분을 굉장히 숨기는데 좀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솔직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솔직한 분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전 남편에 대한 배려도 그 무엇도 뭐 내 자존심도 그 무엇도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얼굴이 다 알려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 혹은 내가 무슨 이유로 헤어졌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왜냐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글이 9월 달에 올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게 지금에 와서야 이게 화제가 되는지. 그러네요. 이게 최근에 이제 네. 12월 15일 날 이제 그 홍상수 감독님의 이혼 소송 기일이 잡혔어요. 아. 이 기일이 잡히면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랑 김민희 씨랑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박입선 씨가 예전에 그 남겼던 글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이슈가 됐고 지금은 이제 다 글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기도 했고 이게 남녀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이제는 뭐 이혼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뭔가 절차가 잘못되긴 했는데요. 이걸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이젠 두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두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배우와 감독으로서 응원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김민희 씨한테 연락을 하려면 그 전에 친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는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아요라는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때 영화제에서 봤을 때도 전 되게 재밌었던 건데 그때 이제 칸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역시나 한국 기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신들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거의 만약에 50명의 기자가 있다고 하면 40명이 한국이고 10명이 외신 기자였어요. 근데 굳이 거기서 계속 영어로 답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영어로 답하시고 그냥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민희랑 이렇게 둘이 우리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막 동영상 찍는 기자들도 있었고 저는 계속 저 얼굴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해야 되지 막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근데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단단해졌나 봐요. 뭐냐면 계속 뭔가 낙서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그럼 막 낙서하면 서로 이렇게 아닙니다. 빙고. 좀 그런 것도 하고 보통 레드 카펫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고 나서 상영관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오는 과정에 복도가 있거든요. 그 복도도 다 카메라를 통해서 다 큰 스크린에 다 비춰져요. 근데 그때 김민희 씨 그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칸 영화제를 한두 번 간 사람이 아닌데 옆에 홍상수 감독의 이게 어깨랑 여기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화면으로 다 보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칸 영화제 말고 그 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그때는 또 한국 기자들이 많이 안 갔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봤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기대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김민희 씨의 모습 볼 수 있었다고. 근데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불륜을 인정하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갔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그 꿀 떨어지는 그 표정이라던가 서로 뭔가 챙겨주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강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착한 불륜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세상에 착한 불륜이 어디 있어요?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모습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이 일적인 부분만 진짜 불륜의 사이지만 일적인 부분만 저희한테 오픈이 되면 덜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불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감정 표현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기혼자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커플한테 뭐 본인들이 좋아서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 그런 모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근데 뭐 이제가요. 개인 의견이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못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빠져 있으면 그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카메라가 많은데 거기서 막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렇게 두 사람의 지금 근황은 어떻죠?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굉장히 목격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양평에서 둘이 만났다. 아니면 양수리에 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더라. 아니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옥수동이라더라. 별별 소문이 다 있는데 뭐 어디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존재, 관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두 사람만의 세계에 갇혀 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 작품 활동이라는 게 홍상수 감독의 작품인 네, 그렇죠. 거예요? 얼마 전에 촬영을 완료했는데 이 영화 제목이 플립들이에요. 플립들이라는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이거든요. 두 사람이 연속해서 호흡을 맞춘 지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여성 주연으로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게 5번째 연속 작업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단 4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스타일이 좀 빨리빨리 만드는 스타일이긴 해요. 무슨 근데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아요. 4일 만에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홍상수 감독이 지금 이 시점에 영화를 만들고 이제 편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년 초에 영화제들이 또 하잖아요. 거기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측근한테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외면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자신들의 이 아티스트적인 모습 혹은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그리고 영화제 앞에 굉장히 당당히 나서고 거기서 수상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뭐 그동안도 해외 영화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가지 않을까 싶고 김민희 씨도 사실은 활동하는 게 왜냐하면 드라마나 사실 이런 데 출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화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영화도 홍상수 감독님 영화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상수 감독은 그 고정 팬들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칸 영화제 영화제 그 영화를 딱 공개하고 나서 그 직후에 6월에 이제 홍상수 감독이 영화를 연달아 개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라는 게 있었고 영화에 그 김민희 씨와의 연애사가 살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김민희라고 말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이 대사나 이 하는 걸 보면 아, 그 전하는 메시지가 좀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정말 헷갈렸던 건 뭐냐면 홍상수 감독 영화가 대부분 자신의 내용을 많이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영화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와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오는데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전쟁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현실에선 또 다른 상황을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야, 김민희 씨도 사실은 그 얘기 불거지고 나서 네. 영화제 가서 막 아가씨를 큰 상을 받았죠. 예, 상도 받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송상수 감독은 감독이잖아요. 본인이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라도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김민희라는 배우는 한국의 패셔니스타예요. 어떤 옷을 입더라도 조금 뭐 명품 브랜드에서 모두 다 협찬을 하려고 했고 정말 굉장한 그런 배우였는데 단적으로 그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과 알려지기 후에 김민희 씨의 옷차림이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뭐였냐면 칸 영화제였는데 2016년과 2017년도였어요. 16년에는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를 다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올해 칸 영화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기자들끼리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레스 어떡하지? 물론 예뻐요. 예쁜데 그 전과 지금의 분위기가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전에 끊겼구나. 아, 배우로서는 좀 타격이 없잖아 있겠네요. 네. 홍상수 감독님 사실 작품을 계속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저예산 영화로 찍고 예전부터 본인의 사비로 영화를 또 많이 찍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해외에서 또 많이 팔리고 인기가 또 있다 보니까 항상 제작비 이상으로 수입은 항상 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작품 계속 만들어도 또 이제 해외에서 또 세일즈가 되고 출품이 되고 하면 그 정도 이상의 수입은 계속 또 나올 겁니다. 또 어떤 영화 관계자들은 홍상수 감독의 최근 작품들 중에서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굴곡이 있잖아요. 최근 몇 년간에는 이렇게 좀 재기발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재밌어졌다. 아무래도 이게 사랑의 기운이 아닐까라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홍상수 감독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 2년 전과 지금을 보면요. 모습부터 달라요. 그쵸. 옷 입은 것과 몸무게도 달라요. 근데 한간에는 김민희 나이 어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뭐 살을 뺐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뺐다는 말도 있고 김민희 씨가 워낙 잘 챙겨주잖아요. 그럼요. 아까 김민희 씨의 드레스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드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협찬 때문에 홍상수 감독도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칸 가서 봤을 때 우리도 모두 다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었어요. 예, 그게 또 다른 시선도 있더라고요. 뭐 홍상수 감독 그리고 김민희 씨가 작품을 지금 한 5작품을 연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두 사람 다에게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우들과 작업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뭐 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로서도 다양한 감독과 다양한 배우들, 뭐 다른 작품, 또 스타일이 또 다른 그런 작품을 좀 많이 해봐야 그런 자신의 어떤 연기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면 조금 소원해지지 않을까? 관계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사실 저는 이제 김민희 씨가 걱정되는 게 그녀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에 계속 갇혀 있는 느낌이면 물론 이제 시청자들이나 관객분들도 계속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김민희 씨에게 뭔가 소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그녀가 배우로서의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와요. 이제 좀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뮤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뭐 영화를 하든 이제 그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들을 찾는 이제 남성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홍상수 감독님은 김민희 씨를 뮤즈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사실인 게 시간이 지나고 작품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영감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물음표가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 뮤즈를 이용한 창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예술 쪽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건데 뮤즈를 이용한 창작이 어느 순간 모방의 끝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랜 사랑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할 때 이 잘된 분들도 물론 당연히 많지만 이
일 속의 사랑은 충분히 에너지가 되시는데 사랑 속에 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이제 좀 뭔가 좀 모르게 그 부담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한 작품 한 작품 유지가 누구예요? 안 해보진 않았지, 안 해보진 않았는데 유지가 누구예요? 아니 이게 유지한 씨 발표곡마다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는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장혜모 감독님이 공리 씨하고 굉장히 영화를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장혜모 감독은 공리가 당연히 여주인공인데 어느 순간 공리 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김민희 씨도 영원히 젊지만은 않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은 그분에게 주었던 어떤 영감이 조금 게이지가 나이가 올라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그 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화나는 부분도 있지만 안쓰럽기도 해요. 아니 근데 아티스트적으로 진짜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네.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창작물을 생각할 내일이 뿐이고 없다. 그리고 이게 최초거든요. 내일은 없어요. 예. 이게 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이 배우가 계속 5번째든 6번째든 7번째든 이어나가는 것도 다 최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술만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말도 맞네요. 소비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야. 통장 잔고와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 되는 슬리피 입장에선 저게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정도면 사실은 자산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요?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홍상수 감독의 자산이 지금 약 홍상수 감독의 자산이 지금 약 1,000억대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1,000억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업 영화 안 찍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고 싶은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신성일 씨가 본인의 기자회견에서 증명하셨는데요. 예.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신성일 씨 회고전이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하고 소규모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신성일 씨가 홍상수 돈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받아 쓰다가 이걸 기사를 어떻게 쓰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신성일 씨 작품 중에 휴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 그 영화의 두 부부가 제작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 자산이 많고 그 유산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홍상수는 부자야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되게 난감했지만 뭔가 쓸 수 있는 빌미가 됐죠.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아마 우리나라 첫 여성으로서 영화 제작자. 그래요. 아니. 또 아마 후지 TV 한국지사에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뒤에 산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홍상수 감독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김민희 씨가 5작품 계속 나오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를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와 함께 영화를 작업을 했었던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대본에 그날 쓰는 편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돼. 매일 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네, 주신다면서요? 현장에서 주는데 매일매일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독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여배우가 하는 그 나랑 그냥 나눴었던 일상의 대화, 일상의 단어 그리고 그녀의 현재 기분을 그날 밤에 들어가서 녹여서 쓰는 거예요. 되게 세심하신. 네, 그러면 여배우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어제 내가 그냥 했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다 기억하시네? 라는 마음으로 감독님 너무 대단하다. 내 말투를 써줬네? 약간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근데 이게 여자 배우의 극한이라는 게 아니라 남자 배우도 그래요. 저는 맨날 왜 느꼈냐면요. 이제 2012년에 칸 영화제 갔을 때 유준상 씨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유준상 씨는 다른 작품으로 왔었는데 홍상수 감독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감독님과 같은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 그냥 좋았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님이 특별한 거는 내가 인생의 고민을 던지거나 말을 했을 때 그 답을 작품을 통해서 던져준다라는 그런 명언을 써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조금 더 안타까운 건 모든 배우들이 이제 이 김민희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기 직전에는
어디에서 만나거나 뭐 영화제나 인터뷰를 할 때 홍상수 감독 작품을 했던 배우라면 홍상수 감독과의 인연 그리고 너무 좋았다는 말을 정말 스스럼 없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모두 다 입을 닫고 슬쩍만 물어봐도 그냥 인터뷰가 중단이 돼요.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요라는 게 돼서 이건 두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요. 사실 뭐 홍상수 감독은 미국에서 이제 귀국하고 제일 먼저 강의를 나간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고 제가 그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도 여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숙제를 주는 것 같죠. 왜냐면 대본이 최소한 뭐 한 3, 4일이라도 전에라도 줘야 캐릭터 분석하고 뭐 대사도 좀 외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당일치기로 주시면 진짜 날 것 같은 연기는 나오되 사실 배우로서는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할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순발력이 뛰어난 배우 아니면 같이 작업할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홍상수 감독이 앞으로 네. 이렇게 앞으로도 뭐 쪽 대본을 줄 텐데 네. 만약 작품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저는 고민하고 제 색깔을 갖기 위해서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학생이었다니까요. 거기에 익숙하죠. 갑자기 야, 말 바꾸시네요. 당연하죠. 예. 호사가들 이야기로는 김민희가 왜 하필 이렇게 왜 하필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한창 잘 나가는 여배우가 홍상수 감독님 뭐 인간적인 매력이나 감독으로서의 매력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한데요. 또 근데 김민희 씨가 사실은 어릴 때 일찍 모델로 데뷔를 해가지고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연기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는 못 들었었어요. 그렇죠. 초반에.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연기를 잘한다. 이제 배우로서 물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자로서 연기 잘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사실 상도 받고 싶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우리 그 풍문쇼에서의 판사님이시죠? 법대 출신 우리 유재한 풍문 판사님. 예. 이 결과 재판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관례상 판례상이 있어요. 근데 관례상은 이혼이 불가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쵸?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건데 아니 저희 우리 그 많이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의 그렇잖아요. 여자분이 끝까지 거부를 하는데 여자분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저는 안 됐던 걸로 이혼이 안 기억하거든요.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상수 감독 그리고 김민희 씨가 공식 석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를 뭐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들이 답답하기만 해서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굳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미 혼인 관계가 홍상수 감독 그리고 홍상수 전 부인, 그러니까 현재 부인이죠. 홍상수 씨와 이 홍상수 부인분의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지속 불가한 형태의 그렇죠. 부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한쪽이 이혼을 거부를 하더라도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고 이제 대신에 이제 홍상수 감독은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미 이혼하고 나면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부분까지 일자리요. 포함하고 도덕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많이 잃을 겁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시선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날이 창창한 배우이고 이제서야 좀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인데 그야말로 불륜녀 딱지가 딱 씌워지면서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과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김민희라는 배우에게서 불륜녀 딱지를 그나마 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더욱더 무리해서라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죠. 근데 이혼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꼬리표처럼 따라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종료하고 싶은 네.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돼버릴 텐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유명인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유명인이시니까 저희가 잣대를 그렇게 들이우는 건데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성분들이 특히나 예. 어휴, 이게 그 기혼자분들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전 결혼은 안 했지만 예전에 남자친구가 제 친구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제 친구랑 같이 나온 거예요. 어머. 제 눈앞에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앉아서 둘이 막 애정행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욕을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연예인이에요? 지금 뭐 하는, 연예인이요? 아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야, 너 우리 오빠한테 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하신 그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아내분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나는 내 남편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신 상태잖아요. 아, 취재하면서 와, 이분은 진짜 기댈 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남편 나갔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분이 초반에는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홍상수 감독,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시댁 쪽에서 너 이혼 안 할 거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언론에 나가서 하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왜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라는 이제 뉘앙스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시댁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이 아이밖에 없는 상황. 적반하장이네요, 진짜.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혼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이유가 이 아내 측에서 이혼 그 소장을 받지 않았었죠. 7차례나 계속 받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사실 아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받는 순간, 진행을 하는 순간 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어찌됐든 불리한 상황에 놓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되면서 법원에서는 소장 그냥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소송 진행하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이 가정의 파탄났음을 인정하지 못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앞으로 홍상수 감독에게 어떻게 큰 뭐 멍해를 짊어주고 또 나는 어떻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는 시기가 앞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12월 15일 홍상수 감독이 이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풍문쇼에서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었죠. 트로트계의 데모 문희옥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문희옥 씨의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문희옥 씨를 협박죄랑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성폭력 범죄와 사기죄로 지금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피해자 20대 여성분한테 소속사 대표가 따로 이제 만나서 차 안에서 내가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대주지 않으면 죽겠다. 같이 모텔로 가자. 뭐 이런 이용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막 더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소속사 가수를 그렇죠. 대표가 60대인 대표가 이제 20대인 여성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희옥 씨한테 이제 상담을 했죠.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소속사 선배니까. 그렇죠. 문희옥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희옥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녹취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해봐. 그러면 너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가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해봐 한번.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서 뭐 장사 되겠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커. 현미 언니도 엄청 일이 커져.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현미 언니까지 크게 다친단 말이야.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을 하나 까발려가지고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들, 네 친구들 응?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고. 네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냐 지금. 현미 언니 가서 진술하고 사장님 진술하고 형 받고 그러자고. 아주 좋겠다. 아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지 알아? 바보야? 나도 그 사람 밉다고 그랬잖아. 응? 나쁜 사람인가 나도 안다고 했잖아.
난 모르겠어.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입 다물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아, 좀 놀라운 내용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유옥 씨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고 이제 조언, 선배로서 조언을 한 거다. 네. 대신에 방법이 좀 서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선은 뭐 선배로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좀 미안하다. 그러고선 입장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연락을 끊고 이제 모든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같은 여자로서 좀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왜 덮으려고 하셨을지가 좀 의문이 드네요. 근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대표가 남자 대표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주인은 문희옥 씨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희옥 씨가 주로 활동하는 소속사였군요. 메인 스타이니까 이제 그분 위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아. 사실 저 녹취라는 부분은요, 이제 둘이 통화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녹취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해본 상황에서 이쯤 돼서 나는 녹취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녹취를 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문희옥 씨랑 충분히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희옥 씨가 어느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 여자 20대 여자분은 이걸로는 안 되겠으니 혹시 이제 문희옥 씨나 이제 소속사 대표나 둘 다 나에게 좀 배신감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취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주현미 씨 나왔고 문희옥 씨 이름이 나왔고 너 나 뭐 부모님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이 소속사 대표님한테 소개를 할 때 지인의 누군가의 딸이라든가 뭐 문희옥 씨가 소개하거나 주현미 씨가 소개하거나 이런 느낌이면 그거가 문제가 커지면 소개해준 두 분들까지 커지기 때문에 문희옥 씨는 자기가 중간적 입장에서 좀 막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이제 본인은 그 사건과 엄밀히 따지면 관련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언을 구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러니까요. 센 말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문희옥 씨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이 후배 가수를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속사 대표가 나쁜 짓을 했지만 일정 부분 책임이 문희옥 씨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개해준. 왜냐하면 주현미 씨도 한참 선배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배가 또 선배가 사랑하는 또 자기가 특별히 더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후배를 맡긴 거였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소속사 대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보면 주현미 씨와의 관계에도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배인데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후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자기도 사실은 본인도 활동에 문제가 커져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더 강하게 이거를 덮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 들어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협박이고 조언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 결과가 이제 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건가요? 이게 협박인가 아닌가 저도 제 기준에서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너랑 나랑 어떻게든 이거를 공개하지 말고 해결을 어떻게든 보자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것이냐 협박이냐를 생각했을 땐 보통 협박을 할 거면 중간중간 욕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협박의 기준이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당사자가 느끼기에. 네, 당사자가 느끼기에 이것은 협박으로 느껴지느냐. 성추행과 비슷한 맥락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한테 난 그 고소를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안 만들게요. 없었던 일로 할게요. 라는 말 아니면은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법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 충분한 해악을 어느 정도 고지하였는가가 일단 법학제의 그 가장 큰 핵심인데 요거는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일단 법상으로는 그게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건 살짝 협박이 될 수 있는 게 지위를 이용한 대화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봐서는 조금의 협박의 여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당할 만큼의 협박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화를 할 때도요. 너 뭐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너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몸을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저기 했을 때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말이야. 너 일도 못하게 하고 이 정도면 진짜 협박의 수준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까지는 물론 앙심을 품고 난 요거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선배가 후배에서 하는 짓도 요 정도 어느 수준은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수 활동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 있는데 그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너 아예 못하게 할 이러면 거야, 너 이거. 가수 절대 못해. 내가 너를 뺑뺑 다 막을 거야. 거야. 네 미래 없어. 이거면 협박 같은 건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현미 누나도 언니도 죽고 너 가수 대표도 할 수 죽고 있을 것 같아? 가족도 이거는 죽고 다 저는 안 하는 죽어. 생각이 들어. 이 얘기는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가 있는 선배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녹취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를 위해주는 척 굉장히 강한 이야기로 하면서 너희 부모님, 너희 할머니, 가족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 보도하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굉장히 강압적인 선배의 모습이잖아요. 전 이거 100%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배의 위치가 그냥 뭐 어깨 선배 이 정도 위치가 아니라 이미 이 신인 가수보다는 훨씬 더 대표님이랑 친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서 너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언의 압박도 아니죠. 이건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성추행을 한 이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희옥 씨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자꾸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나쁘기를 혼내야지. 왜 중간에 좀 약간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지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같은 거죠. 조언이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네. 성추행을 한 그 사람에 대한 단죄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사실 시작하는데 이 여성분이 좀 분노가 많이 이렇게 침울해서 옆으로 좀 화가 좀 옆으로 좀 비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유, 좀 복합적인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문희옥 씨가 아무래도 스타니까 더 부각된 것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뭐 회사 간부가 성추행을 했는데 회사에서 덮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죠. 근래 또 뭐 82년생 김진영이랑 이런 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여성들에 대한 문제의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쫙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보기에는 단순히 연예계 사건이 아니라 이런 건 그러니까 일반 회사, 일반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까지 맥락을 똑같이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갓 20살 조금 넘었을 때 어느 회사에 있었는데 그 이제 뭐 대표님이 있고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대표님 밑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믿고 되게 의지하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정말 20살 이제 초반이었는데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분도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30 이제 뭐 지금 제 나이 또래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 판단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굉장히 유두리 있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무마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뵙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제가 너무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을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뭐 대학도 가고 싶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는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잘 풀고 이제 확인서까지 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 계약을 해지한 걸 알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왜 자기의 허락도 없이 너가 마음대로 회사를 나가냐? 나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 씨 당시에 선배가 문희옥 씨처럼 이렇게 그 뭐 대표님이 만약에 덮자 그런 만약에 얘기했는데 덮어라 네가 참고 계속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그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슷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 앞날이 먼저였어요. 제 앞날과 이제 회사의 앞날과 그런 게 부모님, 가족들이 걱정하실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만약에 주희 선배님이 그랬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저는 말을 덮었을 거예요. 진짜?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앞날도 무섭고. 명적인 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큰 근데 소리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막 이런 막 고백을 받았다. 네. 근데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워낙 많고, 근데 그런 중간자의 안 좋은 중간자의 역할을 굉장히 선배 가수인 문희옥 씨가 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조금 다른 게 저도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법정에서 또 판결이 나겠지만 문희옥 씨가 사실 10대 때 데뷔를 했어요. 고등학생 때 데뷔를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되게 이제 벌써 데뷔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전의 가치관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사실 선후배 관계를 겪어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왔고 이제 본인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화병이 있다고 워낙에 항상 이제 어쨌든 연예인이라는 좀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고 잘못했다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몸에 습관이 배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름 톱스타가 됐잖아요. 자기의 이런 성장 과정이나 성공의 배경이 그런 자기만의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후배한테. 똑같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나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좀 네가 좀 참아라는 걸 좀 세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트로트계는 특히나 더 사실 더 보수적이고 예전에 이런 이제 가치관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해서 당연히 그냥 강압적으로 좀 겁주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쉽게 판단을 하고서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건에서 충격적인 게 문희옥 씨가 그 전에 선행 가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미지가 좀 다른 이렇게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 문희옥 씨는 어떤 분인가요? 문희옥 씨 같은 경우는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이 가요계에서 군기반장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군기반장이요? 트로트계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군기가 굉장히 강한데 엄청난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문희옥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후배 그 서열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게 문희옥 씨였던 거죠. 그리고 어떤 후배 가수분이 이 문희옥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굉장히 좀 강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가요 이런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후배들과 마주치면은 굉장히 좀 엄한 분이래요. 그리고 트로트계 군기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선배한테 굉장히 잘한대요. 그러니까 후배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문희옥 씨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얼만큼 인기가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정말 인기 많았어요. 문희옥 씨가 파릇파릇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한테는 지금의 아이유죠.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타이틀이 국민 여동생. 소녀 가수, 국민 여동생. 소녀 가수란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그때 활동을 했었죠. 저희 때는 제가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와 고등학생인데 노래를 해?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기도 했고 그랬던 그 것 노래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그 성은 김이요 이름은 PS. 뭐 노래를 모르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PS. 뒤에 노래네. 똑똑한데 노래를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넣길래. 불쾌하네요. 미안해요. 근데 일단 그분이시고 김한선 씨랑 동갑이시래요.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미소녀시고 엄청 천춘 스타셨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문희옥 씨는 고2 때 축제에서 주현미의 노래죠.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부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돼요. 막 그러면서 바로 고3 때 데뷔를 합니다. 팔도 메들리라는 앨범을 내는데 이게 무려 360만 장이 팔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짝퉁 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그런 거 다 집계했다면 아마 그때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90년도 나나로요가 그 판매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2배 이상 판매됐다. 이 정도 대단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희옥 씨 그 팔도 메들리 그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차를 운전하는 다 갖고 사람이라면 있었어요. 다 그걸 갖고 다녔죠. 그 얼마나 대단하냐면 92년도 14대 총선에서 김씨성을 가진 후보들은 다 요 문희옥 씨의 성은 김 이름은 요거를 다 썼습니다. 실제로 당선된 분도 있고요. 정말로 이 노래가 정말 센세이션했었거든요. 자, 근데 주현미 씨가 그 당시에는 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희옥 씨가 그 대학마루 그 당시에 젊은 신성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두 분이 이게 문희옥 씨도 주현미 씨 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데뷔까지 간 거잖아요. 닮은 면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연루가 됐네요. 또 연예계 그 트로트계에서는 절친 선후배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주현미 씨가 정말 후배들 잘 챙기더라고요. 이번에 좀 많이 화가 나셨는데 그 이유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 피해자인 여성 20대 여성분이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주현미 씨가. 주현미 씨가. 그래서 왜냐면 주현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생일 때 엄마랑 같이 이제 콘서트랑 뭐 이런 디너쇼 이런 거 같이 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했는데
그 나이를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딸도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믿고 정말 내 딸처럼 이렇게 좀 키워달라 해서 믿고 맡긴 거였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죠. 동료처럼도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 상황에 이런 A양 사건이 딱 나니까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한테 정말 화를 버럭 냈다라는 소문도 들렸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두 사람이 한번 사이가 크게 한번 틀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문희옥 씨가 주현미 씨에게 언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충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정을 들어보면 이제 문희옥 씨가 이제 트로트 사람들 이제 자기 동료들이랑 술자리를 몇 번 만들었고 뭐 밥자리가 됐건 몇 번을 만들었는데 워낙 집순이다 보니까 그 약속을 한 뭐 몇 번을 안 나갔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희옥 씨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그렇게 좀 독설을 날린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성추행 파문이 문희옥 씨가 주현미 씨에게 날린 뭐 두 번째 선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문희옥 씨 소속사 대표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그다음에 이런 강압에 의한 서열 문화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각 계통에 있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트로트계는 어떤가요? 트로트 매니저를 20년 한 그 이사님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가요계는 히트곡이 금방 바뀌어요, 물갈이가. 근데 트로트는 한 곡이 뜨려면 10년, 또 20년 장기 집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배가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얘기하고 일부 악덕 그 대표는 이 자신이 직접 방송국과 행사, 이 가수를 공급한다고 해요. 얘 써라. 안 쓰면 이 행사 아무도 안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또 이거는 그 트로트계에 좀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여가수가 가수를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아래에 있던 소속사 대표가 바로 뺨을 때립니다. 왜?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 여가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많은 가수들이 왜 가만히 있냐. 자기는 말을 하면은 더 이상 이 가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실제 이렇게 성인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는 태진아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 우리 진아 왔나? 우리 운동 왔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분들도 아직 거기 가면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그 트로트 가수분들이 성인 가수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한 매니저분을 따라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 여기 진짜 너무너무 서열 문화가 대단하네요로 느낀 게 대기실에 못 들어가요. 대기실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 왜냐면 들어가면 약간 눈치를 주시는 걸. 왜냐면 저는 제가 스텝인 줄 알으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너 네가 여기 왜 들어오니? 이런 눈치를 주시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계가 사실 워낙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연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 사장님보다 연배가 높고 활동 경력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트로트 가수 선배가 방송국 사장님급보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랑도 얘기도 편하게 하고 뭐 PD 얼마 사장님인데 PD 얼마 PD 때 만났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김 P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웬만한 뭐 국장급, 차장급도 다 후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편하게 활동도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또 이분들이 지방 행사가 많잖아요. 지방에 가면 이제 도지사님, 뭐 군수님, 시장님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인기가 좋으시니까 그분들 항상 또 이제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술 한 자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분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재계 이런 데에도 계속 친분이 점점 더 대부분 다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의 인맥이 선배 한 명이지만 이 선배 한 분이 갖고 있는 인맥이 정말 다양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에게서 눈밖에 났다 그러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예요. 특히 트로트가 사실 지금 방송에서 메인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행사를 다녀야만 사실 수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이제 섭외를 하는 이 과정 중에 나 쟤 싫어 선배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문희옥 씨가 왜 더욱 그런 이 일이 커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트로트 시장은 그게 중요하대요.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이 사생활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딱 박혔을 때 쟤는 저런 소송을 한 애야. 저거는 별로 사생활이 안 좋은데 저렇게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일단 그 가격의 단가부터
행사비부터 모이는 인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었던 가수나 이런 것 가수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어느 순간부터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쟤는 어떻게 이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떴지만 사라진 분도 있어요. 아, 얘기해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근데 성추행이 없었다면 문희옥 씨의 이런 과한 조언, 협박 이런 일까지 확대가 안 됐을 텐데 이 주변에서도 다들 이런 비슷한 뭐 경험이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거를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야. 제가 이제 어떤 회사 대표님이랑 이제 미팅을 했어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얘기 잘 돼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새 식구가 왔으니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그렇지. 다 같이 이제 술을 먹은 거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시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만 여자였거든요. 이게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택시에 내리면 태워서 보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굳이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셔서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문 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하는데 무서워서 여기 그 24시간 하는 패스트푸드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제 손을. 난 너가 좋고 여자로 보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도 제 손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케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저 죄송한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회사 계약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내가 그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변명들입니다. 가해자들의. 그래서 계약한 지 한 4일 만에 계약을 하기를 했었죠. 아니요, 저도 이제 그런 뭐 매니저, 그런 대표님들 일부지만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연예계 오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참 못된 언어가 있는데 내가 이 맛에 대표하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와,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신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야, 진짜 연예계. 그러니까 제가 신인이던 시절이죠. 이제 대학생일 때인데 그 이제 신인이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식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방송국에 모 방송국에 이제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몇 살이니부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깨 위에다 이렇게 올리듯이 하면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 하시는 거 하면서 쳤는데 이게 위치가 잘못 쳐서 머리를 친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국장님을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귓방망이처럼 맞은 거예요. 근데 하필 이분이 약간 마르시고 안경 쓰신 분이었는데 날아가셨어요? 날아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저 방송 정지 먹어가지고 정지 먹을 건 아닌데. 네, 그죠? 정지 먹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 개월 동안 출연을 못했어요. 저도 역시 이제 그 서기록 예방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분명히 있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그 신인 때 이제 그 선배님이 계속해서 이 엉덩이 부분을 계속 만져갖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이렇게 밝은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선배님이니까. 근데 내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네, 여자 선배였는데 계속해서 만지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 동료들이 더 웃겨요. 오히려 이제 야 좋았겠다. 여자가 만지니까 좋았겠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좀 불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뭐 아이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들 같다, 손자 같다, 무슨 뭐 아니면 내 손녀 같다 이래가지고 잘못 터치하시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전 이 소식 듣고 야, 부럽다 했어요. 저도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사회 잘 볼 수 있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수정아 기자님 이거 야, 좋은 일에 스타들이 등장을 했네요. 네, 저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네. 지난 7일이죠. 1박 2일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가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에서 가수 박효신 그리고 샤이니 민호와 만났었던 이 각각의 반응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선 박효신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청와대에서 주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환영 만찬 축하 공연이 있었죠. 근데 이 공연에서 K-팝을 대표하는 한국 가수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섭외는 누가 하는 거죠? 왜요, 수혜피 씨? 네, 섭외한 사람한테 서울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섭외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 청와대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행사를 회의도 주최하고 나오고. 있는 근데 해외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박효신 씨가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요것도 이제 청와대 공무원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렵게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인기 있는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박효신 씨가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요것도 이제 청와대 공무원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렵게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선 가수보다는 노래를 우선 먼저 선택했다. 그게 바로 야생화죠.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청와대 측 그리고 박효신 측에 동시에 그 질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만 답변이 온 거예요. 이 노래 내용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인데 가사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이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아, 좋네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작사 그리고 작곡까지 한 이 야생화라는 노래를 이 150명의 교향악단 연주와 함께 박효신 씨의 저음의 목소리가 딱 깔리는데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진 게 아니라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공연을 펼쳤다라는 거죠. 이 야생화가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이후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됐는데 청와대가 사랑하는 곡이 바로 이 야생화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때 그 사전에 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야생화를 틀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눈을 감고 이 노래를 굉장히 깊게 감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이 곡의 흐름을 굉장히 같이 따라서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도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자막이 그 가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막 만약에 박수홍 씨의 그 곡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제 노래 지금 아니면 죄송합니다. 누구나 엄마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엄마한테 한 번씩 잘못하지 않나요? 쏘리맘이 어때서 여기다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번에 외교 자체가 뭔가 의미를 더했다고 막 하잖아요. 음식 하나부터. 근데 이 곡의 가사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고 트럼프에게 이렇게 천천히 아마 자막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좀 유심히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있어요. 또 왜 우리나라의 한류 스타들의 곡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해당 뮤직비디오를 보고 왜 반응 영상이라고 해서 리액션. 리액션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또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돌 가수의 곡이 아님에도 약 리액션 영상이 한 2만여 건 이상 올라왔대요. 외국 사람들이 네. 듣고.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댄스 음악이 아니지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곡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국 대통령 앞에서 부른 이 가사가 어디서 썼을 것 같으세요?
그 굉장히 힘든 곳에서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 힘든 곳 맞습니다. 의외의 곳입니다. 의외의 곳? 굉장히 힘든 곳. 약간 외국에서 썼을 군대에서 썼나? 훈련 갔다 왔어. 네, 바로 박효신 씨가 이 가사를 쓴 곳이 화장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 정말 박효신 씨가 며칠 동안 이 첫 소절도 못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변기에 앉아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일절을 다 썼고 이야. 그리고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구구절절 담긴 이 가사를 혼자 쓰다가 울었대요, 화장실에서 또. 엉덩이가 차가워서 울죠. 이제 가사를 썼으니까 제목을 붙일 차례잖아요. 이 제목을 같이 연주를 하게 된 정재일 씨, 긱스의 멤버 정재일 씨가 붙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박효신 씨랑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박효신 씨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기절을 합니다. 형은 야생화 같은 사람이야. 이러고 딱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박효신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 노래의 제목을 야생화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의 심정을 담은 노래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야생화가 됐다고 해요. 또 박효신 씨가 이거 썼다고요, 화장실에서. 네. 앞으로 변비가 더 걸리더라도 계속 화장실 많이 좋은 작품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네네.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럼요. 일생에 진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데 그것도 양국 대통령, 한미 대통령 앞에서 노래했다라는 건 정말 같은 연예인이지만 급이 달라 보이네요. 사실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인데요. 군 시절 대통령이 이제 오는 행사에서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근데 이때는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효신 씨가 정말 물을 많이 마시는 가수 중에서도 참 많이 마시는 그 분으로 유명한데요. 테러 위험이 있다고 이 행사장에 물을 반입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꽤 길잖아요. 9시간 동안 침으로 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삼켜야 됐다고. 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거기에 물이 비치돼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 게 이게 다 박효신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좀 너무했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요. 일절이 마치는 순간 멱살이 잡혀서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했대요. 진짜요? 근데 박효신 씨가 이 부분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걸 쓴 거잖아요. 근데 네. 되게 힘든 시절에 쓴 거였거든요. 명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명작이 된 거예요. 원래 아픔 속에서 깨달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군대 가겠네요. 복수로, 그죠? 예. 코스 한 번씩 회복될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갔다 오세요. 저는 집에서 다시기 때문에 집에 있겠습니다. 네. 평소 박효신 씨는 어떠신 분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 유리알로 통해요. 유리알. 워낙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심하고 예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뭐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하도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효신 씨가 사실 소속사를 되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됐었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박효신 씨 때문에 상처받은 제작자들도 사실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소속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소속사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극 존칭을 이렇게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효신 씨가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노래를 잘하고요. 일단 티켓 파워가 상당해요. 아무도 따라갈 수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한 10몇 년 전에 박효신 씨랑 밥을 먹을 자리가 있었어요. 저 너무 사실 긴장했어요. 그렇게 까다롭다는데 밥 먹다가 혹시라도 화를 내면 어쩌나 그랬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들어와서 밥 되게 먹고 그 당시에 아마 스케이트보드를 탔을 거예요. 그래서 타시는 분 있냐고 우리 한강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알고 듣고 있던 박효신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근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약간 뭐 일할 때와 그 개인적일 때와 그리고 노래 가수로서 또 할 때가 다 아마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이랑 굉장히 친해서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 예민한 걸 또 좋게 해석을 하면 너무 예민하셔서 자신의 그 노래 실력에 만족을 못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연습을 하고 그게 자기가 만족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가신대요. 그게 뭐 아침이 됐든 날을 새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실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창법을 바꿔서 성공한 사람은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내가 이미 어떠한 창법으로 나의 노래로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도전한다는 자체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성공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창법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부터 완성형의 보컬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매회 보컬 그 목소리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완성시키는 그의 보컬을 보고서 진짜 이런 보컬은 다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막 이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작업하실 집에 박명수 씨랑 근데 박효신, 박명수 진짜 같은 박씨지만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다를까? 제가 이제 박효신 씨가 쓰시는 그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믹스 스튜디오 이제 노래를 만들면 믹싱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저도 그 믹싱 하시는 그 엔지니어 분이랑 굉장히 친한데 그분 말씀을 전에 듣기로는 이 박효신 씨는 믹스할 때 수정을 거의 진짜 뻥아치고 100번 가량까지도 하실 정도로 완벽주의자. 엄청나시다고. 우리 이제 그 파일이 있잖아요. 녹음할 때. 그쵸. 녹음할 때.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다시요. 다시요. 왜냐면 요즘 너무 좋다. 한 번만 다시. 뭐 완벽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충실한 건데 지금 옆에서 박현아 씨가 계속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분하고 결혼하면은 그걸 한번 먹어보고 다시. 아니, 그 정도 되시면. 덜 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아니요,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다시 먹.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다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친절하게. 이제 그 박효신 씨의 이제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너무 여리고 예민한 성격을 좀 빗대어서 과자로 바쿠다스라고 합니다. 바쿠다스를 이제 빗대어서 너무 이제 욕 느낌 아닌가요? 녹는다 이거죠? 너무 건들면 부서질 것 같고 막 금방 부서지는 게 바쿠다스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콘서트를 직접 갔었는데 그 야생화를 부르시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끝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또 울었네요. 다시는 안 온다고 했는데 이 노래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우시는구나 라는 연출 생각을 아닙니까, 연출? 아니 정말 흐느껴서 우셨어요. 그 박효신 씨가 마음이 여린 면이 있군요. 근데 박효신 씨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동안 샤이니의 민호 씨는 또 영부인을 만났다고요? 미국 영부인? 네, 맞습니다. 네, 샤이니 민호 씨 미국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가 한국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기획을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화제가 된 건 사실 이 행사보다 민호 씨를 보는 이 멜라니아 여사의 눈빛과 환한 웃음이었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멜라니아 여사는 평소에 로봇이 아니냐라는 비아냥과 조롱도 듣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무표정이에요. 근데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그 특유의 억양 그리고 연설을 못한다라는 조롱이 워낙 있으니까 이런 공식 행사에서는 오히려 좀 무표정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딸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방한 공식 석상에서는 정말 여유적으로 치아까지 보이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요? 네, 바로 이 미소입니다. 미소가 나오네요. 근데 민호 씨 보니까. 민호 씨 잘생겼죠. 또 둘이서 저렇게. 네. 확실히 표정이 다르네요. 다르다. 그리고 만졌어 이렇게. 이렇게 딱 터치하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민호 씨를 보면서 그리고 민호 씨를 보고 환호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잇몸 만개 이런 미소를 짓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민호 씨의 팔을 살짝 터치하기도 하고 굉장한 친근감을 이례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영부인이든 한국의 기자든 뭐 위치만 조금 다르지 미남을 보는 이 시선은 똑같구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서곡에 영부인 되셔야죠. 외국 분이 왔을 때 초청받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민호가
그러니까 샤이니 중에서 민호만 만난 거죠.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리고 많은 여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약간 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스타가 샤이니의 민호인 거죠. 왜냐면 민호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아버지가 최윤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그리고 전 강원 FC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스포츠지기 때문에 약간 샤이니 민호가 데뷔했을 당시에 막 축구 그 부에서 그 아들이 온다, 아들이 지금 데뷔한다, 되게 좀 잘 좀 주목해 봐라, 약간 이런 언제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요? 근데 모두가 약간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에 부응하도록 그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호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샤이니가 다른 그룹들하고 좀 다른 게, 아이돌 그룹들하고 좀 다른 게 해외에서 인지도나 인기도 워낙 많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공식석상에 올라갔을 때도 전혀 연예인보다 좀 더 빛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좀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은 되게 좀 좋아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항상 이 민호나 샤이니 이 그룹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항상 이렇게 초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엄마 미소? 이모, 누나? 누나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누나 미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미국 ABC 뉴스에서는 거의 매시간 나왔고요. 영국 BBC 뉴스에서는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에 올랐다고 해요. 아, 영국인이 이례적으로 저렇게 밝게 웃으시니까. 사실 이슈가 됐던 영상 멜라니아 여사 보면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손잡으려고 할 때 뿌리친다거나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민호라는 스타를 보고 저렇게 활짝 웃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란 거죠. 그날 이제 그 환호성이 대단했거든요. 예. 이제 그 중에 여학생 중에 SNS를 통해서 제가 쪽지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봤어요. 왜? 진짜 여학생하고 쪽지를 주고 받았어요. 사진을 올렸길래 계속 쪽지를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멜라니 여사를 봐서 너무 좋기도 했고 소리도 나왔지만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민호가 있어서 더 놀랐다고. 그래서 소리가 확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민호가 예정이 또 쓱 왔다고요. 그래서 쓱 돌렸는데 민호가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돌렸는데 김태희 씨가 있어요. 소리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많이 웃긴 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환대를 하는데 그때도 정말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웃더라고요. 오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보여요. 이게 정이. 그리고 깜짝 놀라죠. 한 목소리를 이렇게 떼창을 같이 해주는 나라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대를 해주니까 이분이 뭐 외국 많이 안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영받는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활짝 웃어줬겠죠. 예. 저 다음에 또 오시면 뒤에 이제 민호, 뭐 강다니엘, 김재중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있으면 슬리피. 난리.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민호, 강다니. 지금 한미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위기가 오겠네요. 예, 왜 그러면 잘릴 수 있는 얘기는 왜 그러세요? 나라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연설 중에 욕설이 나올 수 있는 앱으로. 근데 민호 씨가 이번만 이렇게 활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대통령하고 또 이게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샤이니를 뜬금없이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서 샤이니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오바마가 사실은 한국에 대한 교육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샤이니도 몰랐던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의 이런 문화랑 이런 것들을 좀 국격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 외교관으로 멋진 모습 보여준 두 분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송 너무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좋아요.